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친환경 소비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예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좀 새롭게 형태를 바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운동이 또 일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운동, 그런 소비 활동들이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최근 전략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달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앞으로 가스 수입할 때 돈은 가스 대금은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이걸 무시하면서 며칠 전 진짜로 가스를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래도 절대로 루블화로 주지는 말아라 라고 하고 있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혼란이 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들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고 또 투자금들도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쇄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은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기는 한데, 돈은 어떻게 벌지 이 시장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가 예전부터도 있긴 있었던 거였어요. 네. 좀 고백을 하자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중고 제품 사고 팔고 하려면 그 벼룩시장이라고 아십니까? 그 생활정보지. 네. 거기에다가 책상 15,000원 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고 그래서 거래하고 전화번호 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도 좀 다르고, 네. 중고거래를 접하는 분들의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저희 과거에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네. 그래서 근검 절약을 강조하던 형태가 중고 거래의 좀 핵심 맥락이었었다면,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ESG잖아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MZ들한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착한 소비라든지 아니면 미닝아웃이라든지 이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금 최근에 중고거래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절약, 근검 절약, 아껴 쓰기 네. 이런 차원에서의 중고거래가 아니라, 네. 멀쩡한 거 다시 쓰고 좀 더 써야 친환경이지.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 초중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 많았었던 이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SPA 브랜드라고 흔히 불리는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브랜드들의 네. 선호도가 최근에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너무 많은 좀 낭비를 유발을 한다. 그리고 예. 또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것에서 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쓰고 있었던 물건들 중에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중고거래가 늘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 안에 오래 계셨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야외 활동이 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필요 없지만 쓸만한 물건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정리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동화 어떻게 보면은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벼룩시장 같은 신문 지상 통해서만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거래를 좀 활발하게 만드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예.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의 결제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수단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랑 달리 더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서로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새는 그냥 간편 송금도 많이 하고 네. 메신저 상에서도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중고 거래하면 중고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네.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인데, 네네. 뭐 번개장터, 네. 당근마켓,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생길까요? 전통적인 중고 거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말씀하신 당근마켓, 그다음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렇게 있고요. 각각 규모로 보시면은 중고나라가 한 5조 5천억 원 정도 거래액을 했고 네. 당근마켓은 밝히고는 있진 않지만은 약 1조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번개장터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중고 거래가 이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규모를 집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의 데이터로는 한 연간 20조 원 정도가 2020년도에 거래되었다고 하니까 네. 이 업체들이 그래도 꽤 많은 쉐어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중고 거래 중에 하나는 리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쓰다가 그 판매를 하는 중고 물품이 아니라 네. 미개봉 신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뜯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차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시장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정판이라든지 네. 아니면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세컨 핸드긴 하죠. 중고긴 한데 어쨌든 새 상품인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했고 이게 이제 그거는 따로 모아서 그런 것들만 거래하는 시장 플랫폼이 마켓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크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신사 자회사인 솔드아웃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솔드아웃에서 느껴지는 어감처럼 네. 이미 단종됐거나 품절됐는데 아유 사고 싶네 뒤늦게 이런 느낌이 들 때 혹시 사신 분들 중에 뭐 아직 포장 안 뜯거나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파시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떠오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그 뒷단에 이 브랜드 업체들의 최근 마케팅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에는 저희가 TV나 라디오나 뭐 신문이나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한정적이었고 봤던 것들이 다 똑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개개인의 취향이 그렇게 세분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굉장히 많은 채널에 까는 게 효율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각각 유튜브 앱을 켜보시면은 다 다른 항목들이 추천이 될 만큼 최근에는 매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개개인 취향도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게 대량으로 뿌리는 것이 과거 대비 그렇게 효율이 나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한정판이나 아니면 콜라보나 이런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 번.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좋은 거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정판이다 보니까 가격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재고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재고가 한정적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할인해서 염가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재고 관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 관리도 되고 브랜드 가치를 재고를 할 수가 있다 보니 또 다른 상품으로 연계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이제 나이키이고요.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보시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한정판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팔 대중적인 상품은 또 따로 내고 네네. 한정판으로 파는 것만 모델들을 몇 개 꾸준히 발표하면서 사람들 눈길을 끌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기본적으로 이게 한정판이니까 또 수량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 살 수 없다 보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솔드아웃 됐을 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따로 그런 모이는 것들이 네, 곳. 그런 리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당근 마켓에 가서 팔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성격이 아무래도 리셀 제품만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선점을 한 업체가 크림이다 보니까 아하. 그런 시장이 지금 따로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별도로? 되겠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하고 있는 업체들도 스타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 지금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정도 4조 원 마지막으로 정도? 받았습니다. 네. 와, 그런 것만 전문으로 사고 팔고 중개하는데 우리나라 이마트 기업 가치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와, 거기는 스타벅스도 있는데 우리 이마트에는. 네, 거기는 이익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리셀 상품을 서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거기서 뭔가 거래를 일으키는 플랫폼? 네네. 조금 더 뭐 좀 낮춰서 말하면 게시판? 네네네. 그런 걸 텐데 네네.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요? 그렇죠. 스타렉스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 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크림과 무신사의 솔드아웃은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었는데 크림이 이번 4월 21일부터 네. 구매하는 분들한테 구매 수수료 1%를 떼기로 했고 그리고 5월부터는 원래 배송료도 공짜였는데 예. 5월부터는 배송료 또 인상을 해서 쭉 해서 지금 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네. 중고 상품인데 뭐 포장 안 뜯었어요. 뭐 혹은 솔드아웃 상품인데 귀하지만 팔게요라고 하는 건 네네. 서로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걸 텐데 네. 중간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떼고 무슨 배송을 해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그 미개봉 신상품이지만은 한정판이고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진품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일반 중고 거래하는 거랑 달리 좀 객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키하고 루이비통하고 콜라보했던 운동화가 있는데 네. 이게 4억 2천만 원에 낙찰된 것도 있거든요. 운동화 한 켤레가.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2, 3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크림과 무신사 솔드아웃의 객단가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이걸 진품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판매하시는 분이 크림이나 솔드아웃 측으로 물건을 먼저 보내고요. 제3자인 네. 그 중개 회사한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진품일 경우에 다시 이제 구매자한테로 보내는 사겠다는 거죠. 사람한테 보내고. 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송료를 지금 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배송이 2번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됐을 때 판매자는 48시간 안에 이제 크림이나 솔드아웃 측에 물건을 보내야 되고, 네, 그게 진품이서 이제 확실히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품이면 물건 보내주고 또 돈도 보내주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서 네네.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이 시장이 작년에 한 7천억 정도 형성이 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크림이 거의 뭐 대부분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수료 받기로 결정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료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그러네요. 거다 보니 예. 무신사 솔드아웃이 얼마나 또 마켓 쉐어를 뺏어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다. 그 무신사의 이렇게 평가하고 계열사는 있습니다. 두 분이 거래하는데 감정은 중간에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받아서 보내드리는데 네네. 다 공짜예요. 그러면? 지금은 공짜고요. 그리고 올해도 올릴 계획은 일단 없다고 밝힌 그럼 상황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돈 주고 보낼 거고. 그렇죠. 그 무신사 계열사에. 그 무신사 계열사가 사겠다는 분한테 보낼 때는 구매자 본인들이 돈을 내서 네, 보내줘요.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착불도 아니고 심지어. 네. 그러면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만 하세요. 야, 경쟁이 치열하군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그럼 수수료를 받으면 돈을 버는 회사도 있을 거고 네. 아직 못 버는 회사도 있을 거고. 네. 이번에 상장한다는 그 외국 회사는 돈을 좀 법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아예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수수료 수취하는 모델로 시작했다 보니까 2020년 3분기에는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도달을 한 것으로 네. 발표가 됐었고 그 이후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좀 더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유리하게 구성이 되었고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지금 이런 플랫폼들의 문제가 규모는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예. 크림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매출액이 33억 원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영업 손실 같은 경우 거의 600억 가까운 595억 원 기록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수익 모델을 정립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거래하는데 대신 배송비도 내주고 그렇죠. 네. 감정도 해주고 그렇죠. 축하도 해주고 네. 하니 돈을 계속 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좋은 회사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금도 몰릴 텐데 네. 그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적자 기업들은? 보통 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매출단이나 아니면은 활성 사용자 수 기반으로 해서 이 사용자 수당 가치를 매겨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용자 수가 많은지를 곱해서 정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이 지금 MAU라고 부르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찾는. 네.
그 사람들의 이제 명수가 한 1,8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카카오페이랑 거의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3조 원 정도로 가장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당근마켓도 지금 광고 수익 외에는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수익을 네.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해외 진출도 좀 여러 군데 나갔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광고를 받는 형식도 원래는 CPM 방식으로 이제 1,000번을 노출했을 때 기반으로 받았다면은 예. 이제는 클릭당으로 바꾼다든지 CPC 형태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아직까지는 광고를 팔아서 네, 맞습니다. 한 달에 근데 1,8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광고 하나씩만 보여줘도 그렇죠. 그 정도 가치는 그렇죠. 나온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 일단은 많은 트래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용자 수들만 모아 놓으면 이제 어떤 사업이든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에 있기보다는 좀 밖에 많이 나가실 것 같고, 네. 예. 예, 리오프닝이 좀 목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이커머스, 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세가 좀 지난 최근 2년 대비해서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고, 예, 수익 모델도 좀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시도가 있겠어요. 뭐 광고를 실어볼까도 하겠고. 네. 또 뭘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요? 이렇게 중개해주는 업체들은. 그렇죠. 그래서 당근마켓은 뭐 최근에 하이퍼 로컬 커머스라고 해서 그 저희가 당근마켓 들어가면은 저희 동네 기반으로 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거래 물량들이나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네에 있는 그런 상권의 가게들을 또 입점을 시켜서 그쪽을 광고를 해주고, 또 최근에 런칭을 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당근팩이라고 있는데, 또 이런 페이먼트 통해서 뭐 지금은 이 페이먼트 관련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충분히 뭐 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최근에 플랫폼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굉장히 커졌다 보니까 네. 이용자 수도 늘고 뭔가 몸집은 커진 걸 바탕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근데 정말로 이제는 실적을 내줘야 되고 수익을 낸다라는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고 리셀뿐만 아니라 많은 이커머스 내에서 좀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 롯데온이나 아니면 헬로네이처 같은 업체들이 새벽 배송을 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얘기도 빠진 참 것도 흥미롭더군요. 마찬가지고요. 네. 새벽 배송을 하다가 우리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있는가 하면 GS 예. 리테일처럼 지금 아니면 이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재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쇼핑몰들도 네. 새벽 배송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주문 마감 시간이 밤 11시이다 보니까 그 막바지 돼서 주문이 몰리다 보니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해주려면 네, 거의 전체 주문의 한 20% 정도가 마지막 한 한두 시간 안에 몰리는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피킹, 그러니까 잘 장바구니에 들은 물건들을 모두 다 집어서 분류를 해서 포장을 해서 4-5시간 안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배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게 사람 빨리 거기서 뽑아야 비롯된다고 되고 보고 양 있습니다. 늘어나면 또 네, 택배하는 아무래도 분들도 뽑아야 그 되고. 시간 안에 하려면은 매뉴얼리,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간다 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고 같이 매출과 똑같이 비용이 증가하는 사람 구조로 더 가고 뽑아야 있다 되니까. 보니까요. 네. 이래나 저러나 계속 적자 난다 그 말이군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수익 구조 마련하기는 좀 네. 새벽 배송하는 회사들이 네,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 장보기 물품들은 워낙에 또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하기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매출이 늘어나도 비용이 같이 늘어나고 고용하는 인원이 같이 늘어나면 그렇죠. 계속 적자 그쵸. 아니겠느냐 네. 그 고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유통업계 이야기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차근차근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네. 반격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얘기긴 한데 싸움에서가 아니라 뭔가 경제 면에서 네. 러시아에서 가스 사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이제 달러나 유로화 안 받아 우리. 러시아 돈인 루블화로 지불하기 바래. 이런 거예요. 이제 안 팔겠다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야 루블화로 바꿔 가야 돼?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잘 단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천연가스라는 게 안 사와도 그만인 게 아닌 필수 에너지 자원이다 보니까 뭐 게다가 원래 유럽 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그 가스 계약을 할 때 전체 97% 정도가 유로나 달러로 비용을 결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러시아도 원래 그게 좋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루블로 내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에 있는 그 수입하는 그 국가들의 그 기업들은 예. 그러나 저러나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그거를 일단 러시아 가스 계속 사올 거다. 어떻게 해서도 우리 딴 데서 사올 사올 거다. 건 없으니 사올 방법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똘똘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슬금슬금 러시아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블화로 내겠다는 쪽이 있다는 거죠. 네, 이미 네. 유럽 기업 네 곳이 푸틴의 요구에 맞춰서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을 했고요. 예. 최소 10곳이 루블화로 내기 위해서 러시아 그 가즈프롬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아니면 예. 지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럽 연합이 너네 그것도 지금 제재 조치 위반이다. 너희 일부가 그래버리면 우리 유럽 연합이 가하는 그 러시아의 제재가 좀 힘이 약해지지 않냐. 그리고 유럽 블록의 단결도 좀 위협하는 행위가 되고. 그래요? 예. 아니 돈을 뭐 내자 말자 사오지 말자 러시아에서 네. 뭐 이런 거라면 이게 제재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 값을 유로로 지불하든 달러로 지불하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루블로 주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일단은 사가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독일이라면 유로화를 갖고 있을 테니까 네. 루블로 내 그러면 러시아 루블이 거래되는 러시아 외환시장에 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로화를 루블화로 환전해서 뭐 가즈프롬이든 러시아 정부든 거기다 갖다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가스 비용을 지불하려면 러시아 국영은행인 그 가즈프롬 뱅크에다가 네. 외국환 거래 계좌 하나 그리고 루블화로 거래되는 계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됩니다. 예. 이게 러시아의 방침이에요. 일단 유로화나 달러를 가즈프롬 뱅크 외국환 계좌에 보내면 예. 은행이 이걸 루블로 바꿔서 가즈프롬 그 가스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이거든요. 환전을 은행이 대신해 준다. 네, 그렇죠. 더 편하네요, 그럼. 네, 근데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예. 가즈프롬 뱅크에 최초로 보낸 돈이 루블이 아닌 유로나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금 결제가 루블로 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러시아가. 그래서 이거를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EU 쪽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요구와 결제 절차가 계약 위반이자 EU의 제재 방침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러시아가 왜 이걸 굳이 강요하나? 러시아도 유로화나 달러화로 받으면 그 돈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필요한 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무기도 살 수 있고 아무튼 유로나 달러를 받는 게 유용할 텐데. 네. 러시아 루블이야 자기들이 맘먹으면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일단은 왜 이렇게 결제를 강요할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리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그 가스를 판 돈을 루블로 받는다고 했을 때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는 유로화를 러시아에 들고 와서 루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환 시장에 요즘 충분한 루블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외화 매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가스 수입국이 유로화를 들고 와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주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매우 불리한, 그러니까 매우 높은 환율이겠죠. 아, 수입국 입장에서 좀 불편한 환율. 네, 그걸로 루블을 사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루블 양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는 유로화를 중앙은행이 직접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게 네. 만약에 유로화 결제를 허용했다면 가스 수입국은 유로화를 바로 가즈프롬에 송금을 하고 그렇죠. 가즈프롬이 거래하는 서구은행 계좌로 그 유로화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은행이 언제 가즈프롬 계좌를 동결시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딘가에 옮긴다 한들 옮길 은행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제재 때문에 외화를 들여올 방법이 뚝 끊겼었는데 예전에는 야호시 유로 판단- 하나 네, 달러화로 받으면 되는데 네. 그런데 요즘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유로 하나 달러화로 받아서 어디 은행에 넣어두면 네. 그거는 러시아 은행은 아닐 다른 은행일 텐데 그렇죠. 그 계좌 언제 압수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굳이 가즈프롬의 계좌를 각각 2개를 개설해라. 하고 유로화가 있으면 그거를 러시아 중앙은행에다가 내고 네. 그리고 루블화로 바꿔서 그걸 내면 러시아는 중앙은행이 받게 되는 유로화가 필요한 거군요,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러시아가 이제 루블 결제를 통해서 꿈꾸고 희망하는 그림은 이거일 거다라는 게 있는데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근데 비싼 환율로 루블을 사서 결제해야 된다면 예. 그 가스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루블을 미리 좀 사두고 쟁여놓을 거라는 거죠. 러시아 외환 시장에서 좀 싸게 나올 때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국제통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 지금까지 비상시에 석유나 식량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네. 달러가 기축통화였는데 적어도 유럽 안에서는 비상시에 석유나 식량을 사려면 루블화가 있어야 되니까 네. 루블화가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갈 수 있겠다. 이런 푸틴의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그러게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러시아가 가스뿐 아니라 만약에 비료나 뭐 반도체,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팔라듐 같은 그런 중요한 광물 이런 거를 주요 수출 품목에도 루블 결제를 요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각국 그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도 있죠. A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오늘부터는 A백화점은 현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무조건 A백화점의 상품권만 받습니다. 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에이 그럼 뭐 B백화점 가지 이러든가 아니면 A백화점에서만 파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다들 상품권 사재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군요, 러시아가. 다른 얘기 하나 좀 보죠.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유료 가입자 수가 세상에 줄어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주가는 뭐 굉장히 많이 내렸더군요. 네, 맞아요. 이 실적 발표 전에 348달러였던 넷플릭스 주가가 실적 발표한 당일에 35%가 폭락을 했어요. 예. 226달러까지 내렸는데 지금은 189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더 내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제일 큰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넷플릭스가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예. 그 러시아 가입자 70만 명이 한꺼번에 날아간 게 제일 큰 원인이었고요. 네. 또 하나 원인을 찾자면 이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넷플릭스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치 중에 제일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게 넷플릭스. 이거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없으면. 2분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가입자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스스로 전망하고 있죠. 원자재가, 곡물가 등등 물가 오르면서 생기는 여러 파급 효과가 넷플릭스로 가네요. 넷플릭스가 피해봤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물가 상승이 이렇게 금방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는 항목이 주로 곡물 가격이잖아요. 네. 곡물 가격이 원래 잘 안 오르는데 한 번 오르면 꽤 길게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왜요? 곡물 가격도 뭐 오를 때 오르고 다시 뭐 풍년이면 내리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곡물 가격이 오르더라도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선물이나 뭐 이 선도거래라고 하죠. 밭대기 같은 그 파생 상품.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농부하고 약속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곡물 가격의 등락 피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식품 가격이 지금 오른다는 거는 그동안 곡물 가격 상승분이 식품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그래도 오른 거라서 방어선이 깨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전에 농부들하고 열심히 합의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도. 네. 그럼 올해도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 식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식품 가격 오르고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서비스들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넷플릭스하고 비슷한 구독형 서비스들이 그래서 요즘 다들 긴장하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월정액 그거 결제하는 거 끊을까 봐. 네. 넷플릭스 다음으로 또 주목받았던 구독형 서비스가 스포티파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팟캐스트랑 음악 사이트 합쳐놓은 듯한 네네. 여기도 어제 실적 발표한 것 같던데. 네. 예. 일단 스포티파이가요. 구독자가 한 15% 정도 증가한 1억 8천만 명이 됐었는데 네. 2분기에는 그 구독자가 더 줄어들 거다. 음. 예, 스스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내렸었습니다. 예. 넷플릭스에 이어서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 회사인 스포티파이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도 좋은 시절 다가고 내리막인 거냐라는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예.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의 차이점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영화, 스포티파이는 음악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스포티파이는 음악은 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영화야 뭐 안 볼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도 여기도 좀 줄어드는가 보네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영화는 자체 제작을 또 하잖아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예. 근데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자체 제작하지는 않죠. 한 8천만 곡 정도 되는 음악을 빌려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음악은 다른 서비스 회사들도 똑같이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익률도 넷플릭스보다는 낮아서 영업이익률이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더 가치 있는 회사야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넷플릭스는 그래도 그렇죠. 오리지널 그 IP 뭐 네네네. 그 저작권이 있는데 네. 스포티파이는 뭐 어차피 음악 떼다가 파는 업자 아니냐. 그렇죠. 무슨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티파이는 음악 플랫폼인데 넷플릭스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스포티파이는 이제 무료 음악이 있어요. 이 네. 중에서도. 예.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가입을 못하면 아예 못 보죠. 서로 좀 무료 영화가 다르긴 없죠. 하다. 네. 예. 가격도 스포티파이는 한 $10 정도, 넷플릭스는 $16라서 뭐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에 이걸 해지해야 된다. 그러면 더 비싼 거 넷플릭스를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스포티파이 지지자들의 생각이고, 그래도 스포티파이 주가 보면은 올해 들어서 또 반토막 역시 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포티파이는 구독자가 증가하기는 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도 같다. 불똥이 튈 것도 같다는 전망.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독 경제가 이제 한계가 온 건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달에 뭐 10,000-몇천 원씩 이렇게 돈 내고 그냥 계속 보지 뭐 하는 할산 사람들이 이젠 할 만큼은 했다고 네.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났고 예. 이제 구독자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족 외에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시사했는데 통계적으로도요. 네.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유료 이용 가구가 2억 2,200만 명인데 네. 이거 외에 다른 사람의 계정을 얻어서 사용하는 가구가 별도로 1억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사람들 다 유료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는 한 번 가입하면 네 사람까지는 뭐 가족들끼리 알아서 보세요 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가족 그러게 말고 말이다. 그 네 명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접속하는 기록이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1억만 명을 이제 유료로 끌어와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음.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네. 구독자가 가족이 아닌 지인들끼리 계정을 공유하려고 할 때 네. 돈을 한 3,4천 원 정도 더 내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유저 구독 요금제 아니면 가족 할인 요금제 같은 부분을 내세우고 있죠. 아이디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렸을 때 네, 사실은 4명만 돌려쓰라고 하는데 4명보다 더 돌려 쓰는 분들도 있긴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3,000원만 더 내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또 내쫓기는 아까운가 봐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안 되죠.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네. 돈 벌기 힘든 세상. 네.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죠.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으로 대략 한 55조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네, 이게 또 뭐 진짜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네, 뭐 계약이 완료되려면 사실 올해 말쯤 돼야 되는데 네. 벌써부터 좀 직원들의 군기를 잡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디지털 광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트위터가 여태까지 좀 엄격하게 해왔던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내세웠었는데 이게 트위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했던 색채를 좀 지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가지고 회사에서도 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오너가 되면 앞으로는 머스크의 비전과 맞춘 그 사람의 어떤 서비스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 문화가 180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네. 머스크가 좀 앞으로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드니 고칠 거다 하는 시그널을 주려는 건지 어저께 트위터에 그 임원의 비방글을 트윗을 했습니다. 트위터 임원에 네. 근데 머스크 팔로워들이 이를 공유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이 임원이 거의 조리돌림 당하다시피 되니까 강하게 트위터의 이 반발하고 임원 문제다. 네. 그런데 뭘 잘못했을까요? 이게 트위터 임원이 최고 법률 책임자였거든요. 네. 이 사람은 트위터에서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 같은 그 검열 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물은 좀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고 내가 지우고 네. 이건 봐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계정 정지를 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이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머스크가 이 사람 행동이 잘못된 게 있었다 과거에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참 답답하겠어요.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나를 딱 찍고 내가 문제라 그러네 이거 참.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면 트위터에 글을 삭제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인종차별이라든가 혹은 뭐 폭력적인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 2년 전에 그 뉴욕 포스트라는 매체가 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하고 예.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간의 추문을 기사화한 후에 뉴욕 포스트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두고 엄청나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좌편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도 트위터가 약간 좀 민주당 쪽에 거의 쏠려 있고요. 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부를 한 거를 보면 절반씩 하고 있거든요. 거의 반반? 네, 반반. 근데 이제 공평하네요, 머스크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트위터의 이념적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트위터 지적한 거죠. 군기 잡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네, 나라밖 경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죠.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